홍어 어딨어? 갈비찜, 대게는 어딨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까지 울렸고 시누이들은 식탁을 손가락질하며 입을 쩍 벌렸습니다. 강철수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식탁 위에 놓인 것은 삼각김밥 2개와 긴줄 김밥, 젤리 1봉지, 과자 2봉지가 전부였습니다. 한정숙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2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성심성의껏 준비했어요. 5,000원으로요. 그 목소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는 왜 5,000원짜리 편의점 음식을 생신상이라고 올려놓은 걸까요? 그리고 저 눈빛은 왜 저렇게 무서운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박 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결혼 5년 차. 한정숙의 아침은 남편보다 2시간 일찍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올리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시어머니 조기분 방 앞에 미음 그릇을 갖다 놓는 것까지 마쳐야 철수가 일어나기 전 샤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정숙의 아침이었습니다. 남편 출근 뒤 설거지를 끝내고 보험 가방을 챙기면 오전 8시가 됩니다. 그때부터 정숙의 진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영업구역을 돌고 거절당하고 다시 돌고 또 거절당하는 하루였습니다. 고객 명단이 다 떨어지면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50장을 돌리면 한 명 연락이 올까 말까 했습니다. 그 한 명이 계약까지 이어지면 운이 좋은 달이었습니다. 5년 사이 운이 좋은 달은 손에 꼽을 수 있었습니다. 정숙이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강철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마드를 발라 깔끔하게 넘긴 가르마 머리, 주름 하나 없이 다림질된 흰 셔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라는 직함도 있었습니다. 정숙의 부모님은 한눈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결혼식 날 철수는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1년은 생활비가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걸 안 건 신혼 첫 달이었습니다. 철수 월급이 고스란히 조기분명의 통장으로 입금됐고 정숙에게 떨어지는 건 한 달 30만 원이었습니다. 반찬값, 공과금, 위생용품까지 전부 그 안에서 해결하라는 구조였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생활비가 좀. 엄마한테 말해. 나는 몰라. 그게 끝이었습니다. 철수는 리모컨을 집어들었고 정숙은 말을 삼켰습니다. 조기분에게 말을 꺼냈다가 어떻게 됐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며느리가 돈 타령이야? 우리 아들 돈이 네 돈이야? 그날 이후 정숙은 30만 원으로 이 집을 굴렸습니다. 부족하면 자기 수당에서 채웠습니다. 수당이 없으면 카드를 긁었습니다. 카드값이 밀리면 다음 달 수당으로 막았습니다. 그 악순환이 5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요 몇 달 사이에 더 심해졌습니다. 철수가 생활비를 아예 가져다 주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야근이 잦아서라고 했습니다. 다음엔 회사 프로젝트가 바빠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아무 말도 없이 며칠째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1~2시, 때로는 외박도 했습니다. 정숙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이 집안에서 자신이 가진 마지막 평정심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외근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는데 철수의 구두가 현관에 있었습니다. 일찍 퇴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지막하고 달콤한 여자 목소리. 오빠 나보고 싶었잖아. 정숙의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핸드폰 통화였습니다. 스피커 모드로 틀어놓고 있었는지 목소리가 방 밖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철수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야, 끊어. 집이야. 통화가 끊겼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며 철수가 셔츠 단추를 잠그면서 나왔습니다. 정숙과 눈이 마주치자 미간이 살짝 좁아졌습니다. 언제 왔어? 확인하는 말투였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요. 정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는 손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당황하면 넥타이를 만지는 버릇, 5년 사이에 몸에 새긴 지식이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걀 3개, 시든 파 한 단, 두부 반모. 이달 생활비는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보험 실적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공들이던 고객이 계약 직전에 마음을 바꿨고 그 이후론 연락도 없었습니다. 달걀말이를 붙이는 동안 정숙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보고 싶었잖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철수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식탁으로 오더니 지갑에서 지폐를 꺼냈습니다. 정숙 앞에 툭 던지다시피 내려놓았습니다. 5,000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엄마 생일 다음 주잖아. 생신상 차려. 정숙은 그 지폐를 내려다봤습니다. 잠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000원으로요? 뭐가 문제야? 장을 제대로 못 봐? 철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실렸습니다. 반박이 귀찮다는 신호였습니다. 당신 요즘 실적도 없으면서 생활비는 왜 그렇게 많이 써? 5,000원이면 충분하잖아. 충분하다는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충분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정숙에게 충분한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그 지폐를 식탁 위에 던지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 뒤꿈치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쾅 닫히는 현관문 소리. 그게 이 집 아침의 끝이었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그 5,000원 지폐를 바라봤습니다. 구겨지지도 않고 반듯하게 놓인 지폐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조기분이 나왔습니다. 파마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식탁으로 왔습니다. 아직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조기분의 평소 얼굴이었는데 화장 없이 봐도 그 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먹자. 정숙이 밥상을 올렸습니다. 조기분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말을 꺼냈습니다. 내 생일 말이야. 네, 어머니. 철수가 거하게 차리라고 했다며. 거하게. 방금 받은 5,000원 지폐가 떠올랐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집 형편이 많이 어렵고 저도 보험 실적이 없어서 이번 달에 여유가 없어요. 간단하게나마 정성껏. 형편이? 조기분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국 한술 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형편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내가 알 바야? 그게 아니라 재료비만 해도. 니까짓게 나한테 지금 뭘 따지는 거야? 조기분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가느다란 눈이 좁아지며 정숙을 쏘아봤습니다.
내가 며느리 보고 싶어서 봤어? 우리 귀한 아들 뒷바라지하라고 들어앉힌 거잖아. 생신상 하나 차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어머니, 됐고, 손바닥을 탁 저으며 조기분이 말을 잘랐습니다. 흑산도 홍어, 소갈비찜, 대게, 한 가지씩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넣어. 내가 먹고 싶은 거야. 흑산도 홍어, 소갈비찜, 대게. 정숙은 머릿속으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홍어 손질본 한 접시에 5만 원, 소갈비는 뼈 포함 1인분에 15,00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대게 2마리면 적어도 4만 원. 부재료까지 합치면 20만 원은 가볍게 넘겼습니다. 현재 정숙에게 있는 돈은 5천 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재료들이 지금 가진 돈으로는 도저히. 돈 타령 그만해. 조기분의 손이 식탁 모서리를 탁 쳤습니다. 뜨거운 된장찌개가 출렁이며 국물이 상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국그릇이 위태롭게 기울었습니다.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생일이야. 꼭 차려놔. 경고했다. 조기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걸어가더니 문을 쾅 닫지 않고 반쯤 열어둔 채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일부러 들으라는 것처럼. 혜정아, 너 내일 엄마 생일에 와. 응, 정숙이가 요리해준대. 홍어에 갈비찜에 대게까지. 굶고 와. 굶고 오라고. 통화가 끊기고 곧바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혜지야, 너도 와라. 올케가 차려준댄다. 정숙은 부엌 한가운데 서서 된장국이 상보를 적시는 걸 바라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손 안에 5천 원 지폐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잔액 4,300원, 본인 통장 잔액, 보험 기본급, 이미 카드값 소진,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웃음이 났습니다. 슬프거나 무서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의 웃음이었습니다. 5년치가 한 번에 정리되는 것 같은 그런 웃음. 흑산도 홍어, 소갈비찜, 대게, 5천 원. 정숙은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5천 원 지폐를 반듯하게 펴서 넣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숙은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아파트 단지 앞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냉장 진열대에서 찬바람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매대를 돌아봤습니다. 삼각김밥 1+1 행사 상품, 비닐에 포장된 긴줄 김밥, 형형색색 젤리 봉지, 과자 2봉지,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총 금액 4,800원, 잔돈 200원이 손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영수증을 한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자동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앞치마 자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내일이면 조기분의 6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이 굶고 올 것이고 남편 강철수가 상석에 앉을 것이고 모두가 생신상을 기대할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편의점 봉투를 가슴께에 끌어안으며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편의점 봉투에서 음식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삼각김밥은 종류별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참치마요 하나, 김치 하나. 긴줄 김밥은 먹기 좋게 비스듬히 세워뒀습니다. 젤리 봉지는 뒤쪽에, 과자 2봉지는 양옆에 받쳐놨습니다. 멀리서 보면 제법 상처럼 보였습니다. 정숙은 뒤로 물러서서 식탁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약간 기울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를 고치고 싶은 게 있는지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심성의 것이었습니다. 주어진 돈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안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안해하는 건 5년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숙은 앞치마 끈을 고쳐 매고 식탁 옆에 섰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기부는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목걸이를 거울 앞에서 걸어보고 마음에 들었는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생일이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조기분이 방문을 열고 나오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갈비찜이 끓는 냄새, 홍어 특유의 향, 대게를 찌는 수증기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예. 조기분이 부엌 쪽을 향해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식탁이 보였습니다. 조기분은 한 걸음 걷다가 멈췄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것들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삼각김밥, 긴줄김밥, 젤리, 과자, 그리고 그 옆에 반듯하게 서 있는 한정숙.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화장한 눈 아래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생신상이요, 어머니. 정숙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성심성의껏 준비했어요. 조기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마디를 뱉으려다 참았습니다. 다시 뱉으려다 또 참았습니다. 자식들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한 번에 쏟아붓는 게 나았습니다. 조기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혜정아, 빨리 와. 강혜정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걸 보면 이 집이 자기 집인 줄 아는 게 분명했습니다. 명품 짝퉁 가방을 어깨에서 흘러내리도록 걸고 단발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배고파 죽겠다. 거실에 들어서다가 멈췄습니다. 식탁이 보였습니다. 옳게 저거 뭐야? 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뒤이어 강혜지가 들어왔습니다. 웨이브 단발에 짧은 치마,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오다가 식탁을 보고 입을 벌렸습니다. 언니, 저거 편의점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식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삼각김밥 포장지를 들여다보고 긴 줄 김밥을 손가락으로 건드려보고 젤리 봉지를 집었다 내려놓았습니다. 강철수는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생일이라고 셔츠를 깔끔하게 갖춰 입고 포마드를 발라 머리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식탁을 보는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아, 한정숙. 낮고 날카로운 호칭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숙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생신상이요. 이게 생신상이야? 지금 장난쳐? 5,000원으로 성심성의껏 준비했어요. 그 한 문장이 공기를 바꿨습니다. 혜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혜지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빠르게 붉어졌습니다. 조기분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신호였습니다. 조기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5살의 몸이 맞나 싶을 만큼 빠른 발걸음이었습니다. 식탁을 돌아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손이 올라갔습니다. 머리채였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조기분이 정숙의 긴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당겼습니다. 정숙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홍어 어디 있어? 갈비찜, 대게는 어딨냐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내가 경고했잖아.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까지 울린 것 같았습니다.
침이 튀었습니다. 진한 화장을 한 눈가가 뒤틀렸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혜정이 달려왔지만 말리는 건지 거드는 건지 알 수 없는 어정쩡한 자리였습니다. 옳게, 진짜로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생일날에. 혜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충격을 받은 척했지만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철수가 식탁을 돌아오며 입을 열었습니다. 야, 한정숙. 당장 나가서 장 봐와. 지금 당장 마트 가. 그래. 빨리 가. 가서 제대로 된 걸 사와. 혜정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올케가 어디서 이런 짓을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 생신날에 편의점 음식이 말이 돼? 조기부는 여전히 정숙의 머리채를 쥔 채였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게 몇 년이야. 며느리 소리 들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귀한 아들 뒷바라지나 하러 들어온 주제에 감히 나한테.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뿌리째 뽑힐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맺히는 건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두 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기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조기분이 잡힌 손목을 당기려 했습니다. 정숙이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숙이 조기분의 손을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세게 밀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걷어냈습니다. 깔끔하게. 조기분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뭐야 이게. 조기분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당황이 섞였습니다. 정숙이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조기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000원 주시고 흑산도 홍어, 소갈비찜, 대게를 달라고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요즘 시대에 어떤 미친 사람이 5,000원으로 그렇게 준비해요? 당신 아들한테 직접 차려보라고 하시죠. 철수의 눈이 찢어질 듯 좁아졌습니다. 뭐? 이 집구석?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못해 먹겠네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혜진은 손을 입 앞에 가져갔습니다. 조기부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정숙의 손이 앞치마 끈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풀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5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걸어 잠갔던 자물쇠 하나를 지금 여는 것처럼 침착하게. 앞치마가 공중을 가로질러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삼각김밥 포장지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아, 야, 한정숙. 철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는 손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정숙은 철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냉장고 옆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넣어뒀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혜정이 그 봉투를 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저게 뭐야? 정숙이 철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보. 그 호칭이 이상하게 낯설게 울렸습니다. 5년을 불렀던 호칭인데 마지막으로 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서류 봉투가 공중을 가로질렀습니다. 철수의 가슴팍을 정확히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류들이 사방으로 펼쳐졌습니다. 조기분이 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혼, 신청서, 한정숙의 서명과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공증직인까지. 이게 뭐야? 조기분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기운이 빠졌습니다. 철수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손이 떨렸습니다. 아, 한정숙. 야, 이게 지금 무슨. 정숙은 이미 현관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서봐. 옳게, 옳게 잠깐만요. 이 여자가 정신이 있어, 없어. 정숙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왼발, 오른발, 똑바로 신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흩어진 이혼 서류, 식탁 위에 그대로인 편의점 생신상, 서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과 시누이들. 이 풍경이 5년의 전부였습니다. 정숙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딸칵,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소리 하나가 5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끊어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거실에 남은 네 사람은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 삼각김밥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젤리 봉지도, 과자도, 긴 줄 김밥도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로 조기분의 진주 목걸이가 거칠어진 숨결 아래 떨렸습니다. 강철수는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에 한 장을 들고 있었는데 놓지도 못하고 집어들지도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혜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조기분이 천천히 소파에 내려앉았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정숙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고 큰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버스 정류장이 나왔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들이 흘러갔습니다. 정숙은 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머리채가 잡혔던 자리가 아직 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린 건 없었습니다. 5년치를 다 쏟아냈더니 오히려 몸이 가벼운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수였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바라보다 끊었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끊었습니다. 세 번째가 울릴 때쯤엔 이미 버스가 친정 동네 정류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친정은 낡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아버지 한봉수는 정숙이 결혼한 뒤 혼자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정숙이 중학교 다닐 때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아버지는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어줬습니다. 정숙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3층 계단을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내복 차림이었습니다. 딸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들어오라는 신호였습니다.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부엌으로 가더니 냄비를 올렸습니다. 라면이었습니다. 정숙이 왜 왔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라면이 끓는 동안 두 사람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면이 다 끓자 아버지가 그릇에 덜어줬습니다. 먹어라. 정숙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프거나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뜨거워서였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차려준 밥이라서였습니다. 아버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게 정숙에게는 더 고마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친정에 머물며 이혼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와 통화했고 서류를 챙겼습니다. 철수에게서 전화가 12번 왔고 조기분에게서 3번 왔습니다. 혜정에게서도 2번 왔습니다. 정숙은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그러거나 말거나 아침마다 일어나 신문을 읽었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저녁이면 텔레비전 뉴스를 봤습니다. 정숙은 그 옆에 앉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뉴스를 봤습니다. 아무 말 없는 평화였습니다. 그게 2달쯤 이어졌습니다. 그날은 아무런 예고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정숙이 잠을 자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방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아니,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숙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장례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외동딸 혼자 치르는 장례였습니다. 친척이라고는 아버지 쪽 사촌 2명이 전부였고 먼 거리에 사는 분들이라 장례식장에 오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조문객은 아버지가 오래 다닌 동네 경로당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숙은 상주석에 혼자 앉았습니다. 상복이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빌린 것이었습니다. 소매가 조금 길었습니다. 정숙은 그 긴 소매를 접으면서 조문객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에 혼자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땅이 없어진 것처럼 발이 허공에 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례 서류를 챙기고 화장 예약을 하고 부의금을 정리하고 조문객에게 음식을 내어야 했습니다. 정숙은 움직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낮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뒤따라왔습니다. 어디야 여기가? 어디 있대? 조기분이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기분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시누이 2명 강혜정이 따라왔고 강혜지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강철수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알면 됐어. 조기분이 정숙을 지나쳐 빈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차림이 제대로 된 상주는 정숙 하나였습니다. 조문객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조기분이 다시 정숙을 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조의가 없었습니다.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뭔가를 가늠하는 것처럼. 혼자 치러? 친척도 없어? 네. 외동이라며. 그 말투가 걱정이 아니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강혜정이 옆에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옳게, 우리 엄마 생신상 거는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 우리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 알지?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 자리에 경로당 어르신 2분이 앉아 음식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조기분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10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야, 얘. 조기분이 빈소 한가운데 서서 정숙을 불렀습니다. 이혼 서류 갖다 줬으면 그냥 있을 것이지. 어디서 도망을 쳐?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조문객들이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장례식장이에요. 정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례식장인 줄 몰라? 네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알면서 여기 온 거야. 근데 이혼 얘기가 먼저인 거지. 그것부터 정리해야지. 혜정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서류 던지고 도망가면 다 해결돼. 옳게. 우리 오빠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조문객 어르신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어딘데 이러시오. 조기분이 그 어르신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뭐요? 남의 가족일에 왜 끼어들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나가요. 여기 우리 가족끼리 할 얘기 있으니까. 어르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보고 나가라고요?
우리 가족 얘기하는데 남이 왜 끼어요? 나가라고요, 나가. 조기분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결국 경로당 어르신 두 분이 자리를 떴습니다. 불쾌함을 감추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한 분은 돌아가면서 혀를 찼습니다. 정숙은 그 어르신들이 나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영정사진이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 사진이었습니다. 70생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철수는 한쪽 구석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넥타이가 없으니 고쳐맬 것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정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철수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찰나 정숙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온 건 조의를 표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무언가를 냄새 맡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조기분이 한바탕 목소리를 높이다 기운이 빠진 건 1시간쯤 지나서였습니다. 혜지가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밥은 무슨 밥이야? 근처에 식당 있대요. 어머니도 뭐라도 드셔야죠. 혜정이 조기분의 팔을 끼었습니다. 철수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가요. 조기분이 정숙을 한 번 더 흘겨봤습니다. 이혼 얘기 끝난 거 아니야. 알아서 해.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네 사람이 장례식장 출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영정사진만 남았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오후 늦게였습니다. 장례식장 접수처에서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한정숙 씨, 면회 오신 분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왔다고 하시는데요. 변호사.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접견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장례식장 한켠에 마련된 작은 방이었습니다. 소파와 테이블이 놓인 공간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정숙 씨 되시죠? 저는 법무법인 태성의 박준혁 변호사입니다. 고인 한봉수 씨 관련해서 뵙고 싶었습니다. 정숙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를 두셨었나요? 네. 몇 해 전부터 재산 관련 위임을 받았습니다. 재산? 정숙은 얼굴에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빌라 3층에 살았습니다. 월세를 낼 만큼 밥을 차려 먹을 만큼의 형편이었습니다. 재산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은퇴 이후 전 재산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는데 투자하신 벤처기업이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얼마나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한화 약 200억 원입니다. 정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0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쉽게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5,000원 지폐를 손에 쥐고 편의점으로 걷던 며칠 전이 떠올랐습니다. 30만 원 생활비를 쪼개 쓰던 5년이 떠올랐습니다. 200억. 한정숙 씨가 유일한 법정 상속인입니다. 고인은 유언장도 남기셨는데 전액을 한정숙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유언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정숙은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필체였습니다. 몸이 성취하는 상태에서 쓴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전부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필체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짚었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절차 관련해서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속 개시 이후 처리할 일들이 몇 가지 있으니 연락 주십시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 변호사가 접견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숙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00억. 아버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얘기, 투자 얘기, 돈 얘기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 생활비가 없어 쩔쩔매는 걸 알면서도, 며느리 노릇하며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스스로 일어서길 기다렸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빼앗길까봐 지켜온 것인지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품고 지켰다는 것, 그리고 그게 이제 자신의 손에 왔다는 것.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빠르게 조용히 멀어지는 소리. 정숙이 접견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모퉁이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파마머리, 진한 화장, 목에 걸린 목걸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조기분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식사하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접견실 밖에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200억. 그 숫자를 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숙이 빈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빈소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조기분도 철수도 혜정도 혜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오셨던 분들이 다 나가셨어요.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끝 모퉁이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기분이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벽이 있었습니다. 접견실 문과 벽 사이의 거리는 어른 한 명이 서 있기에 딱 맞는 간격이었습니다. 정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밤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영정 사진의 웃음이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믿어라 하는 얼굴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날 밤이었습니다. 정숙은 빈소를 정리하고 혼자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방 문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아직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 냄새가 아버지 냄새일 것 같아서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정숙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200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겉돌았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30만 원을 쪼개 쓰던 사람한테 200억이라는 숫자는 너무 컸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조기분이 그 숫자를 들었다는 것. 접견실 문 밖에 붙어 서 있던 파마머리, 빠르게 사라지던 뒷모습, 그리고 감쪽같이 철수하던 네 사람. 정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준혁 변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변호사님, 저 한정숙입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접견실 앞에 CCTV가 있나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있습니다. 장례식장 전 구역에 설치돼 있어요. 왜요?
내일 제가 장례식장 측에 요청해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를 누군가 들었을 수 있어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정숙은 장례식장에 다시 갔습니다. 수습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챙겼습니다. 부의금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장례식장 측에 CCTV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모니터 앞에 안내해줬습니다. 접견실 복도 화면이 열렸습니다. 어제 오후 시간대 정숙이 박 변호사와 접견실에 들어간 직후부터 화면이 흘렀습니다. 복도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화면 오른쪽 끝에서 인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파마머리, 짙은 화장, 목걸이, 조기분이었습니다. 조기분은 복도를 걸어와 접견실 문 바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에 손을 짚기도 했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지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그 자세로 꽤 오래 서 있었습니다. 화면 속 시간이 흘렀습니다. 접견실 문이 열리기 직전 조기분이 빠르게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숙이 나오고 복도를 바라보고 다시 빈소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접견실 밖에서 뒷모습을 봤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으로 확인하니 달랐습니다. 귀를 문에 갖다 대고 서 있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니 웃음도 눈물도 아닌 것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빈소가 있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귀를 벽에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5,000원짜리 생신상 앞에서 머리채를 잡던 손, 조문객을 내쫓던 목소리, 그리고 이 뒷모습까지.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아버지 발인이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친정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포마드를 발라 넘긴 머리, 칼같이 다림질된 셔츠. 그런데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잠을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얘기 좀 해.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반쯤 닫았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요. 철수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문 앞에서? 네. 철수가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너 없이는 못 살겠어.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라하고도 정리했어. 완전히. 다시는 안 만나. 세라. 오세라. 남편이 화상통화로 바람피던 그 여자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 계산적인 눈빛. 철수가 사준 고가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던 20 중반 여자. 정숙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내가 잘 설득했어. 이제 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무엇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지. 5년 동안 쌓인 게 다시 시작이라는 말 한마디로 사라지는 건지. 잘 설득했다고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엄마가 이해했어.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조기분이 이해를 했다.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조문객을 내쫓던 사람이, 접견실 문에 귀를 대고 서 있던 사람이 이해를 했다고. 정숙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돌아가요.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강철수 씨. 차가운 호칭이었습니다. 여보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강철수 씨. 그 호칭 하나가 공기를 바꿨습니다. 철수가 말을 잃었습니다. 이혼 서류 받았죠? 도장 찍어서 보내요.
정숙이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망설이는 발소리였습니다. 그러다 이내 멀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 서서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철수가 돌아간 뒤 정숙은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받으신 CCTV 영상 저도 따로 보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미 해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정숙은 잠깐 멈췄습니다. 변호사님, 미리 생각하고 계셨군요. 고인께서 부탁을 하셨거든요. 딸이 힘든 상황에 있을 수 있으니 잘 살펴달라고. 아버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라면을 끓여주던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번엔 조기분이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정숙이 문을 열자 조기분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옅었습니다. 목걸이도 없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과일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가져온 적 없던 것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돼? 조기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들여다보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조기분이 거실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거실, 오래된 가구,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사진 속 아버지가 젊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사셨구나. 네. 고생하셨겠다. 그 말이 어색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말투였습니다. 조기분의 입에서 나온 위로라는 게 정수가 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좀 심했지. 정숙은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아 조기분을 바라봤습니다. 심했지. 그 한마디로 5년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텐데. 내가 철수만 챙기다 보니까 조기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정숙은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식구잖아. 가족끼리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 과일 봉투를 정숙 쪽으로 밀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응? 철수도 이번엔 진짜 달라질 거야. 내가 확실히 얘기했어. 달라질 거야. 그 말을 정숙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생활비 문제를 꺼냈을 때도, 처음 외박하고 돌아온 다음 날 아침에도, 시누이들한테 구박받고 울던 날밤에도 달라질 거야. 그리고 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해요. 과일도 가져오시고. 조기분의 눈빛이 살짝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강철수 씨한테 전해주시겠어요? 조기분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에요. 가족이 뭔지 알아? 가족은 이렇게 쉽게 헤어지는 게 아니야. 네, 알아요. 그러면 왜? 그래서 5년을 참았어요. 그 한 문장에 조기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5년 동안 가족이라서 참았어요. 가족이라서 생활비 30만 원으로 살았고, 가족이라서 생신상에 5천 원 받았고, 가족이라서 장례식장에서 머리를 숙였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정숙이 조기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한쪽만 참으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조기분의 눈가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눈물이 맺혔다 사라졌습니다. 화가 올라오는 게 보였지만 꾹 눌렀습니다. 두고 봐.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기분이 말했습니다. 과일 봉투를 다시 집었습니다. 내가 후회할 거야.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이번엔 쾅 소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 날은 혜정이 왔습니다. 올케 나야. 잠깐만 얘기해. 그 다음 날엔 혜지가 왔습니다. 언니, 저예요. 엄마가 많이 걱정하세요. 사흘 뒤엔 철수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것 같은 포장이었습니다. 정수가, 나 많이 반성했어. 진짜야. 정숙은 매번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문 앞에, 그리고 매번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달라질 거야. 가족이잖아. 너 없이는 안 돼. 후회할 거야. 번갈아 가며 왔습니다. 혼자, 둘이, 셋이, 조기분과 철수가 같이 오기도 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정수가, 우리 잘못했어. 응? 이번 한 번만. 정숙은 그 얼굴들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달라졌습니다. 이전과 다른 말들이었습니다. 칭찬도 나왔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정숙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몰랐어. 여보가 있어야 내가 살지. 진짜야. 올케가 이 집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 나도 알아. 정숙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지금인가? 생신상에 5천 원을 던지던 날은 이 말들이 없었습니다. 머리채를 잡던 날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내쫓던 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었습니다. 왜 지금인가? 정숙은 박준혁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상속재산 관련해서 제가 따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허락하기 전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요. 상속재산 분할 금지 신청과 신탁 설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정숙 씨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재산에 누구도 손댈 수 없게 묶어두는 겁니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나요? 내일 서류 준비 가능합니다.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골목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 가로등 불빛 아래 신문 들고 산책 나가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들이 왜 갑자기 달라졌는지, 왜 지금 이러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200억. 그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철수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포장해 온 것이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요즘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서. 정숙은 도시락을 내려다봤습니다. 5년 동안 정숙이 도시락을 쌌습니다. 강철수를 위해 한 번도 반대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숙이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철수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받아줄 줄 알았어. 우리가 원래 이렇잖아. 응?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혼은 좀 더 생각해봐. 어머니도 진짜 달라지셨어. 내가 눈으로 봤다니까. 알겠어요. 진짜? 강철수 씨. 정숙이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진심이에요. 철수의 얼굴에 희망이 올라왔습니다. 대신 정숙이 조용히 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것도 진심이에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철수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잘 들어가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받은 도시락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갈비찜이었습니다.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찬찬히 조용히 갈비찜이 맛있었습니다.
맛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이게 왜 지금 나왔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5,000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0억 앞에는 갈비찜이 나왔습니다. 정숙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장례 후 사진을 액자에 넣어 탁자 위에 올려뒀습니다. 아버지, 정숙이 낮게 불렀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금지 신청이 완료됐다는 박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200억은 정숙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묶였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정숙은 철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 얘기 있어요. 나와요.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철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포마드 머리에 깔끔한 셔츠.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정숙이 들어오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빛에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왔어. 네. 정숙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철수의 눈이 봉투로 갔습니다. 이게 뭐야? 보면 알아요. 철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눈이 빠르게 내용을 훑었습니다.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재산증여 확약서 한정숙은 강철수가 오세라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음을 본인 앞에서 직접 증명할 경우 상속 재산 중 50억 원을 증여한다. 공증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철수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가늘고 이기적인 눈매가 한순간 반짝였습니다. 이게 진짜야? 공증받은 서류예요. 50억을 나한테? 세라하고 완전히 끝냈다는 증거를 내 앞에서 보여주면요. 철수가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를 훑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는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넥타이가 없었습니다.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철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세라야. 달콤하게 시작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집어들며 읽는 척하자 철수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야, 너. 응? 오빠 왜? 너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앞으로? 전화기 너머 오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오빠? 우리 끝났어. 원래부터 그냥 엔조이였거든. 너는 그냥 엔조이였어. 다신 연락하지 마. 오빠, 나 지금 장난이에요? 오빠가 나한테 했던 말들이. 더러운 년 끊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 슬쩍 이쪽을 봤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철수가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정숙을 봤습니다. 들었지? 완전히 끝냈어. 네, 들었어요. 정숙이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마워요. 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정숙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카페 밖 골목에 서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껐습니다. 방금 통화 내용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50억 증여 확약서는 가짜였습니다. 공증 도장처럼 보이게 만든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그 앞에서 스스로 내뱉은 말들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녹음도 진짜였습니다. 정숙은 카페에서 걸어 나오며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철수가 통화할 때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정숙은 그 번호를 눈에 새겨뒀습니다.
카페 밖에서 그 번호를 메모장에 받아 적었습니다. 오세라의 번호였습니다. 정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철수 씨 아내입니다.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통화 가능할까요? 30초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뭔데요? 정숙이 전화를 눌렀습니다. 2번 만에 연결됐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철수 씨 아내 한정숙이에요. 왜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오세라 씨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얘기예요. 뭔데요, 그게? 정숙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철수 씨가 오세라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려 합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사기죄요? 네. 오세라 씨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갚지 않는다고 고소장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에 있는 물건들도 전부 본인 재산이라고 주장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미쳤어요? 내가 받은 거라고요, 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증거도 있어요, 나는. 카톡도 있고, 계좌 이체 내역도. 그 증거들을 저한테 주시면요. 오세라가 멈췄습니다. 저한테 불륜 관련 증거들을 넘겨주시면 제가 사기죄 고소건은 막아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1억 원을 드릴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진짜요? 네. 언제까지요? 사흘 안에요. 오세라가 움직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철수가 자기 명의로 얻어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철수가 사준 명품 가방들, 외투들, 서랍 안에 현금으로 쌓아둔 비자금, 철수 차여분 키까지. 오세라는 그것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남겼습니다. 오피스텔의 한 가지를. 카카오톡 캡처 사진들, 호텔 영수증들, 함께 찍은 사진들, 계좌 이체 내역서, 비닐봉지에 담긴 서류 뭉치였습니다. 오세라가 그 봉지를 들고 오피스텔을 나선 건 새벽 2시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영업 2팀 강철수 과장 관련 폭로입니다였습니다. 공금 유용 내역, 회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 내역, 그리고 불륜 사실, 이름과 날짜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철수의 핸드폰이 터졌습니다. 회사 동료 문자, 팀장 전화, 인사팀 호출, 법인카드 내역 제출 요구, 심할서 작성 요청. 철수는 오피스텔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고 서랍이 비어 있고 차 키 걸어두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오세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철수의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인사팀이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오세라가 정숙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약속한 거 지켜요. 만나요. 약속 장소는 카페였습니다. 오세라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에 투명한 화장, 청순해 보이는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 눈빛이 계산적이 아니라 날카롭게 살아있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비닐봉지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다 있어요. 카톡 캡처, 호텔 영수증, 사진, 이체 내역. 오빠가, 아니 강 씨가 법인카드 얼마나 썼는지도 정리해뒀어요. 정숙이 봉지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숙이 봉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오세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한 거요. 정숙이 오세라를 바라봤습니다. 오세라 씨, 왜요? 이 증거 없이는 오세라 씨가 상간녀로 고소당해요. 오세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제가 지금 이걸 못 받겠다고 하면 오세라 씨한테는 아무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 상태로 상간녀 소송 들어가면 오세라 씨 입장이 굉장히 불리해지죠. 오세라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협박이에요? 선택이에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증거를 저한테 넘기고 지금 당장 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 아니면 증거 없이 상간녀 소송 맞는 것. 둘 중 하나예요. 카페가 조용했습니다. 오세라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오세라를 바라봤습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오세라가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약속한 돈은요? 없어요. 뭐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1억은 강철수 씨한테 받으세요. 그 사람이 써야 할 돈이에요. 오세라의 입술이 얇게 당겨졌습니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 손이 무릎 위로 내려갔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지독한 사람이네. 오세라가 낮게 말했습니다. 네.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오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테이블 위 비닐봉지는 그 자리에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철수가 회사에서 파면 통보를 받은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공금 유용, 게시판 폭로 내용 사실 확인. 회사 측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철수는 그날 저녁 친정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숙이 저녁장을 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철수가 보였습니다. 셔츠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포마드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눈밑이 검었고 얼굴에 혈색이 없었습니다. 정수가, 철수가 걸어왔습니다. 나 회사에서 잘렸어. 정숙은 장바구니를 옮겨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세라도 도망갔고 오피스텔도 없어지고 돈도 없고.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정수가 나 좀 살려줘. 응? 나 너밖에 없어. 정숙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기적이고 가늘던 눈매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부서진 얼굴이었습니다. 제발. 한쪽 무릎이 내려갔습니다. 골목 바닥에 강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진짜 잘못했어. 진짜야. 다시 한 번만. 응?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진짜 달라질게. 진짜 달라질게.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카운트가 흘렀습니다. 철수는 무릎을 꿇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헤어지지 말자. 이혼하지 말자고. 내가 다 책임질게. 다시 합치면 어머니도 설득할게. 다 잘 될 수 있어. 정수가 응?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철수 씨. 응, 응. 말해. 그때 편의점에서 생신상 차렸을 때요. 응. 그때 이혼 서류 던진 거 기억해요? 응.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철수 씨가 먼저 만들어준 거예요. 5년 동안. 정숙이 핸드폰 화면을 철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녹음 앱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말들, 우리 헤어지지 말자, 이혼하지 말자, 다시 합치자 다 녹음됐어요.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유책 사유 증거예요. 정숙이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강철수 씨 입으로 직접 헤어지자 이혼하자는 말이 없는 대신 이혼 서류에 도장은 안 찍고 버텼잖아요.
그 사이에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혼인 관계를 파탄낸 유책 배우자라는 게 지금 이 녹음이랑 오세라 씨한테 받은 증거들로 충분히 입증돼요. 야, 지금 무슨 변호사님한테 다 넘길게요. 정숙이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골목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야, 한정숙.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잠깐만. 그거 무효야. 나는 그냥. 강철수 씨. 정숙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봐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바구니 안에서 대파가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기부는 며칠째 잠을 잘 못 자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200억, 200억. 그 숫자가 어둠 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파마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천장을 바라보다 다시 눈을 감고 또 숫자가 떠오르고 그 악순환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이혼이 안 됐습니다. 법원에 서류가 접수됐다지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혼인 관계가 유효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유효하면 며느리 재산은 이 집안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조기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경로당 친구 박순자가 귀띔을 해준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귀분아, 너 그거 알아? 우리 동네 상가 건물 하나 급매로 나왔대. 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놨다는데. 조기분의 눈이 빛났습니다. 얼마나 싸게? 한 30%는 싸다 하더라. 워낙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자리도 좋아. 역 앞이야, 역 앞. 역 앞 상가 건물. 시세보다 30% 싼 급매. 조기분이 손으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나 그거 살 수 있겠다. 귀분아, 그 건물이 얼마인데? 돈이 있어? 있지. 조기분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지. 우리 며느리 재산이 얼만데? 조기분은 움직였습니다. 사채업자를 수소문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연결이 됐습니다. 며느리 상속 재산을 담보로 내세웠습니다. 200억짜리 담보라는 말에 사채업자 쪽이 눈을 빛냈습니다. 계약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상가 건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조기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살면 철수가 직장을 잃어도 며느리가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살아갈 길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게 조기분이 마지막으로 발걸음이 가벼웠던 날이었습니다. 박준혁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한정숙 씨, 확인할 게 있습니다. 누군가 한정숙 씨 상속 재산을 담보로 외부에서 채무 계약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숙이 전화를 받으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접견실 문 밖에서 귀를 대고 서 있던 그날부터 갑자기 태도가 바뀌던 날들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쪽으로 손이 뻗어올 거라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이미 막혀 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금지 및 신탁 설정이 완료된 상태라 한정숙 씨 허락 없이는 담보로 사용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담보라고 내세웠더라도 그건 무효예요. 그러면 채무 계약은요? 담보가 무효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상대방이 그걸 모르고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제 담보 없이 채무만 남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숙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법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정숙은 박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맞은편에는 강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 같았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이 변호사 비용을 댈 여유는 없었습니다. 셔츠는 깔끔했지만 포마드 머리가 예전만큼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힘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방청석 한쪽에 조기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혜정과 혜지가 양옆에 있었습니다. 조기분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앞을 봤습니다. 박준혁 변호사가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장례식장 CCTV 영상. 조기분이 조문객을 내쫓는 장면, 장례식장에서 고성을 지르는 장면, 접견실 문에 귀를 붙이고 서 있는 장면. 두 번째, 오세라에게서 넘겨받은 불륜 증거들. 호텔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들, 계좌 이체 내역서. 세 번째, 카페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 강철수가 직접 내뱉은 말들. 세라는 그냥 엔조이였어. 더러운 년. 다신 연락하지 마. 네 번째, 5년간의 생활비 내역서. 한 달 30만 원. 카드 명세서. 정숙이 직접 기록해온 가계부 사본. 판사가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강철수의 국선 변호인이 몇 마디 변론을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판결은 빠르게 나왔습니다.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 강철수 100%,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강철수가 한정숙에게 거액을 지급할 것. 방청석에서 조기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정이 뭔가 중얼거렸습니다. 강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였습니다. 조기분이 정숙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한정숙, 네. 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아? 우리 귀한 아들이. 어머니. 정숙이 조기분을 바라봤습니다. 담보로 쓰신 재산 법적으로 무효예요. 조기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상속 재산 신탁 설정이 먼저 됐어요. 어머니가 담보로 내세우시기 훨씬 전에. 그 계약, 담보 없는 빚만 남는 거예요. 조기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면 상가는? 계약이 유효하려면 어머니 명의 재산으로 갚으셔야죠. 조기분이 정숙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정숙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오래 사세요, 어머니. 정숙이 돌아섰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시댁에 들이닥친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담보가 무효라는 게 확인되자 사채업자 쪽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당장 갚으라는 통보가 왔고 조기분이 거부하자 압류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현관문에, 장롱에, 텔레비전에, 소파에. 조기분이 1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는 서랍에도 붙었습니다. 혜정이 와서 울었습니다. 혜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강철수는 법원 위자료 판결까지 더해져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아파트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짐을 쌀 여유도 없었습니다. 압류된 물건들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조기분이 챙길 수 있는 건 옷 몇 벌과 핸드백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아파트 앞 인도에 섰습니다. 조기분과 강철수. 봄이었지만 바람이 쌀쌀했습니다. 조기분이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철수가 핸드폰을 들었다 내렸습니다. 전화할 데가 없었습니다. 오세라는 이미 사라졌고 회사 동료들은 연락을 끊었고 친구라고 했던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다 내 탓이야. 조기분이 철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지 않았으면 이렇게 됐겠어? 응? 엄마가 이 꼴이 됐겠냐고.
엄마, 저도 힘든데요. 내가 힘들어? 엄마가 지금 얼마나? 엄마가 괜히 상가 계약한 거잖아요. 그 담보 설정이 무효라는 것도 확인 안 하고 덜컥 계약하고.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미리 알아봤어야지. 저더러 어떻게 알아봐요? 직장도 없는데. 직장은 왜 없어? 바람이나 피우니까 없지. 목소리들이 겹쳤습니다. 인도를 지나가던 사람이 힐끔 바라보다 지나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긴 머리, 차분하게 차려입은 세련된 옷차림. 5년 동안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조기분이 정숙을 봤습니다. 철수가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 인도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과 몇 걸음 거리였습니다. 조기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됐다. 내가 왔어. 나한테 할 말 있어? 있으면 해봐. 정숙이 조기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5,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인도 위로 던졌습니다. 바람에 살짝 날리다 조기분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조기분이 그 지폐를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소주 한 병 사서 아드님이랑 나눠 드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이제 남남이니까요. 철수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정숙아, 앞으로 보지 맙시다. 정숙이 돌아섰습니다. 차 문을 열었습니다.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뒷창으로 두 사람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조기분이 인도 위 5,000원 지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아파트 현관문이 뒤에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뒷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앞을 봤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거리가 흘렀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흰 꽃잎들이 차창 위로 부서졌다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낡은 빌라 3층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던 아버지. 아무 말 없이 국물을 덜어주던 아버지. 200억을 품에 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 믿어라. 그 웃음이 생각났습니다. 믿었어요, 아버지. 정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차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봄 햇살이 앞유리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인도에 남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5,000원 지폐가 바람에 굴렀습니다. 조기분이 반사적으로 발로 밟았습니다. 집었습니다. 구겨진 지폐를 손 안에 쥐었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조기분이 다시 철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닥쳐. 다 내가 바람 피운 탓이야. 우리 귀한 아들이 이 꼴이라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철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 없어요? 담보 설정 확인도 안 하고 계약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내 잘못이야? 며느리가 그걸 막아놨는데 어떻게 알아? 처음부터 며느리 돈에 손대려 한 게 잘못이지. 뭐야 이게. 엄마한테 지금 따져? 아 진짜. 목소리들이 다시 겹쳤습니다. 봄 햇살 아래 인도 위에서 모자가 싸우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힐끔 봤습니다. 또 한 명이 봤습니다. 모두 고개를 돌리며 지나쳤습니다. 5,000원 지폐가 조기분의 손 안에서 더 구겨졌습니다. 그날부터 조기분과 강철수의 날들은 달라졌습니다. 조기분은 당장 살 곳을 구해야 했습니다.
혜정이 잠깐 재워준다고 했지만 며칠이 한계였습니다. 혜진은 사실상 연락이 끊겼습니다. 철수는 당장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파면 기록이 남아있어 쉽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판결이 남아있었습니다. 갚지 않으면 또 압류가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 무렵 이사를 했습니다. 친정 근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넓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맞는 집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짐을 다 들이고 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의 잎이 막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연두색 잎이었습니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잎의 색이었습니다. 보험 가방은 아직 현관에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일을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실적이 없었던 달들이 이어졌지만 이제 발이 가벼웠습니다. 발이 가벼우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200억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남겼습니다. 말하지 않고 지키는 법을 남겼습니다. 딸이 스스로 일어서는 걸 믿는 법을 남겼습니다. 정숙은 창문을 좀 더 열었습니다. 바람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정숙이 처음으로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크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방 안에서 혼자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5년치 눈물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